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윤태윤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도 심사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엿새간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면접에 참여하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년간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며 총선 승리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철도 지하화 대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텃밭인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구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민주당도 내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여야가 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유승민 활용법입니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출마 요청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 전 의원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안 의원은 빅매치를 기대한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돈봉투 첫 판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전 한국투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키워드입니다. 평화위에선 전쟁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참석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윤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 조규성 넣고 조현우 맞고. 우리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에 골키퍼 조현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70일 남았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아주 줄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루어진 어떤 내용이 좀 전해집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기자회견 내내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이 최근 벌어진 정치 테러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이 네 가지를 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4대 위기로 꼽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총선을 2달여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에 여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통행이었다면서 이 대표 기자회견에는 협치나 이 협의 같은 여야가 함께할 단어조차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과 비난이 가득했지만 이 국회를 폭주회장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극단의 정치로 몰며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민주당의 자선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 알맹이 없는 말잔치보다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게임의 룰인 선거 제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윤수영 기자, 오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거제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다른 질의 과정에서 총선 목표를 원내 일당에서 과반 의석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상 과거 병립형 회기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던데요. 네, 이 선거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그 이번 총선에서 현행 그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하고 이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이런 입장을 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선거제 개편에 키를 진 민주당이 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서 좀 결론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민주당도 이 정당 득표율대로 이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이 과거형 그러니까 병립형 회귀가 의석수 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되면은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선거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어하고 또 비례 몫을 나눠 먹으려는 주위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국민이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 민주당의 주류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가기 위해 이 선거제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곧바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주위에서 비례대표 몫을 나눠 먹게 하려고 한다는 이 한 위원장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무튼 개항을 해 나가는 건 확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현재로서 대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함부로 논의할 수는 없는데 예.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는 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비판과는 별개로 당 내에서도 선거제 문제를 두고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수영 기자, 실제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병립형으로 하든 준연동형으로 하든 국민에 사과할 건 대표가 사과를 하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선거제 문제는 끌고 가면 갈수록 당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정성호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뢰와 명분에서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건 결국은 끝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내가 옳고 그른 게 명확치 않을 때는 내가 약간 손해보는 쪽으로 하는 게 되게 올바른 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또 토론을 위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병립형을 하든 준연동형을 하든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지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가서 훨씬 불리하죠, 민주당이. 다만 정성호 의원이 대표가 사과를 하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는 사실상 이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데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간 후보자 면접을 하고 또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루라 기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면접을 본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이 현역 의원이 총선에 나올 경우 경선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예정된 이 공관위 예비 후보 면접 심사에 참가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요, 이 잠시 뒤 오후 1시 55분에 면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요, 이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 등도 이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예비 후보 면접 심사에서는요, 후보자가 자기소개 한 30초를 포함해서 한두 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대표도 이제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당 측은요, 이 대표도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면접도 치르고 평가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대표가 비례도 아니고 지역구로 나와서 경선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통상의 그 당대표는 이 당선 유력 지역에서 나와서 이 전략 공천을 받고 이 전국 총선을 지휘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경선에 나서는 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면접을 앞두고 경쟁자가 없으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경쟁자가 있으면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벌써부터 공천 심사 기준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때문입니까? 네, 이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9일 국민참여공천과 관련해서 5대 도덕성과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중 도덕성 기준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5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컷오프 기준으로 삼겠다며 발표했던 5대 혐오 범죄 중에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 이게 빠진 건데요. 관련해서 지난 21일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이번 이 공관위에서는 도덕성 검증, 이 도덕성을 심사하는 요 항목이 15%나 됩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그리고 요즘 말하자면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 증오 발언, 그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말하자면 그 점수에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 대상이 되면 컷오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임 위원장이 이 5대 혐오 범죄를 발표했을 때도 적용 시점 등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바 있었는데 네.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로는 이제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제 되지만은 그 이전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5년, 10년 내로 해서 각각 3회, 2회 이상 그게 이제 적발이 될 때라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전인 1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인 2004년에 적발이 돼서 그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그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 국민참여 공천 기준에서는요, 아예 음주운전 이 항목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관위 박병명 대변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을 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이 음주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할 부분은 많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이 후보자 면접에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평판 조사와 적격성 심사, 이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 참여 공천과 시스템 공천 2.0을 구축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 질문과 개별 질문, 심층 질문으로 세분화했고 현지 평판 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여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예상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이 곳곳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있죠. 민생 좋지 않고 세수 결손이 상당한데도 여러 감세 정책 펴고 있고요. 네. 한때 행정망이 마비되기도 했고 국가 안보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외 외신들 전문가들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왜 민주당이 정확하게 공세를 펼치지 못하느냐, 하나의 왜 줄기를 꿰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으로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다분히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들의 설명을 들었지만 공천 기준이 조금 흐릿해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이제 면접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면접하고 그 시스템 공천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마 1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체제이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혹시 비례대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대해서 아무 그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혼날 것은 빨리 혼나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미 권역별 병립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회피하면서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뭔가 명징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피해갔잖아요. 만약에 이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하면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면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더라도 내가 원래는 지역에서 나가려고 면접도 보고 사무실도 늘렸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앞서서 이 선거를 지휘해야 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면접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 공천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굳이 그 말하지 않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이 바로 그 공천 경쟁을 얼마나 시스템으로 하고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투명하게 하느냐를 굳이 과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해프닝을 벌이는 건데 그들이 벌이는 해프닝보다 유권자의 수준은 조금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절대 비례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어쨌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비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고 결국에는 비례 나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의 행동들이다. 그리고 결국 병립형을 선택할 건데 미루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유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정말 비례로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본인의 측근들을 비례대표직으로 내세울 그런 요량이면요. 진작에 그냥 병립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여러 이 사실상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냐. 당대표가 이 뭐 경선에 붙일 리가 있느냐 하는데 이게 민주당 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이루라 기자가 짚어주신 대로 특별 당규 상 일단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네.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의 전제 사실은 예비 후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외를 둔다면 그게 더 큰 문제고 그거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또 예비 후보로서의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중성동갑에 도전장을 낸 친문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친명계의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그 중성동갑에
친명 투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도전하는 지역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중성동갑인데 대표적 친명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 서울 송파갑에서 이탄희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 및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에서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경쟁력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 지역구 주자들의 경쟁력 그러니까 네. 이 상대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후보자의 득표력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살피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서울 중성동갑이 친문계 핵심인 임종성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명 중에서도 찐명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조상호 부위원장이,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대정당 사건 관련해서 맞습니다. 변호인을 맡은 바 있었었죠. 네. 그런 이제 조 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을 좀 찍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친문계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 공천 배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공천 검토 지역구에서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동아일보의 당 지도부가 친명계 인사를 사실상 내리꽂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문이죠. 이 홍영표 의원이 출마한 인천 부평을에서는 이 홍 의원의 재당선 희망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상호 부위원장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정민진 기자가 직접 연락을 해봤죠? 예, 연락을 해보니까요.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냐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호 이 부위원장은 지금 금천 지역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기간에 왜 자신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중성동갑에 이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라.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이 이현주는 성동갑에 출마하라. 임종석 대신에 이현주가 나올 듯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017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 전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구애전이 시작된 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총선을 위한 외연 확대 차원에서 이 전 의원과 통화를 해서 복당을 권유를 했고 이 전 의원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 그런데 사실 과거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특히 친문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이현주 전 의원 복당에 대해서 민주당 탈당을 해서 다른 당, 또 다른 당을 거친 분에 대해 대표가 직접 이 복당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통합 대신에 저건 야합도 아니고 말이에요. 통합의 시간표는 지나갔거든요. 일종의 실패를 한 거죠. 누구 탓이든 간에. 그런데 민주당 탈당을 해서 다른 당 거쳐서 또 그 당에서 다른 당 거쳐서 뭐 이런 분을 대표가 직접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이제 입당이죠. 사실은 복당도 아니에요. 민주당의 재입당을 타진을 한다. 그건 이현주 의원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출신이고 하여튼 정치인이고 스피커니까. 근데 대표가 직접 먼저 전화 걸어서 타진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우선 격이 안 맞고요. 방식이 틀렸어요.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지금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뭔가 변화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이루라 기자?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현주 전 의원의 그 복당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생기니까 약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표의 복당 권유는
이 전 의원 쪽에서 요청한 사안이었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지금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이 전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서 먼저 복당을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복당을 제안을 했고 또 공천에 관해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 홍 원내대표의 설명인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지인을 통해서 이현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이현주 의원에게. 그냥 뭐 복당하겠다면 복당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현주 전 의원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한번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한 설전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두 사람의 설전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윤희숙 전 의원이 운동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라면서 임 전 실장을 저격을 하자 이 임종석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를 하면 귤이 탱자가 되는 귤화 위지를 항상 경계한다며 윤희숙 전 의원을 겨냥을 했었습니다. 이에 윤희숙 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임종석 선생은 이 탱자 부대장이었던 사람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각각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뭐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임종석 선생이 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한동훈이나 윤희숙은 지금은 귤처럼 보이지만 네. 운동권을 저격하면서 탱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귤화 위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되게 한하게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근데 탱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권은 이미 탱자가 됐다. 탱자 부대다 저기는. 임종석 선생은 탱자 부대장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탱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경제 지표 문제를 놓고도 이어졌습니다. 임 전 실장이 SNS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쳐놨다고 비판하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지적을 하자 윤 전 의원은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 지식이 없다면서 재작년 1인당 국민소득 감소는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경제 체질을 망쳐놓은 주범이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민주당이 86 운동권 총선 거취를 두고도 현재 내분에 휩싸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그 86세대를 겨냥해서 뭐 경제통을 대항마로 그런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86세대 중진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 여당의 공세를 무력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친명계 원외 인사는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을 한다고 이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을 하려면은 이번이야말로 이 86세대가 물러나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86세대의 대표 주자 대부분이 친문계라는 점입니다. 네. 원내에서는 이인영, 인재근, 윤건영 그 의원 등이 있고요. 원외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지 지금 대부분 친문계라는 점인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분열 양상만 짙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당 지도부는 86세대 용태론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했듯이 자칫 이 86세대 용태론이 이 친문 세력 추출 프레임으로 굳어질 경우에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계에서도 86세대들이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는 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6세대 과연 이 운동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프레임을 잡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양새인 것 같던데요. 정호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 운동권 청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동권이라는 표현 또는 운동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특수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한 변곡점에 운동권이라는 주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그 후에 바로 그 86세대가 586 세대, 386에서 586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운동권 당신들도 정치권에 진입하면은 영락없는 구태 정치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도 그렇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 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 행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설레설레 흔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또 서로 간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희숙 전 의원도 운동권에 속하는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거는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 86 세대 중에 친문들이 주로 많으니까 친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공천에서 좀 빼내고 싶어 하는 그런 성정이 보여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86 세대와의 대결을 지금 선언한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네. 이거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든지 뭐 귤화위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림해본 사람은 알지만 요새는 알맹이보다 껍데기에 영양분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탱자가 그렇게 효능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좀 써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이 민주당 운동권 척결이라면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잖아요. 지금 경제 좋습니까? 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 치는데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인가요? 유권자들이 바라는 방향이 맞습니까? 저는 왜 이런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얄팍한 전략밖에 구사하지 못하는지 좀 안타깝고요. 집권 여당이라면 좀 책임감 있게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권 척결, 뭐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한 적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치 이력은요. 민주당에서 후보로 내세웠을 때 유권자들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인물들인 겁니다. 이인영, 임종석 전 실장 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비판이 얼마나 이 총선 국면에서 소구력이 있게 가 닿을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제 도덕성을 강조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고 공천 심사 과정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인데요. 한 위원장이 이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윤재혁 원내대표와 함께 평가자로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공천 심사 여러 개 중에 당 기여도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심사 기준에서 당 기여도는 15점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A에서 D까지 그러니까 4단계로 평가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배점 간격도 크기 때문에 20점이 반영되는 당무 감사 결과 못지않게 이 당 기여도 점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공천을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과 원내대표 이 두 명이 이 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어제 오전 한 장관의 발언에서도 읽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은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특정 후보만 소개해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위원장의 진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입장입니까? 당연한 원칙이죠.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죠. 네, 어제 그 비대위회의에서 윤희숙 후보 직접 언급하신 데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왔는데 총선과 공천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사천 논란을 일축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일 비대위원에 이어 윤희숙 전 의원까지 이 한 위원장이 거론한 인사들을 두고 여당 내에서 전략 공천설이 파다하다며 윤심 공천으로 모자라서 한심 사천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나눠 먹을 파이에 불과한가라고 했고요. 이어 전략 공천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과 윤 전 의원을 거명한 것만으로도 의심은 확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민주당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들 다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특정 후보를 당대표가 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전선동 방식에 기반한 성동격서식 전술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술에 넘어갈 국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공천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윤심 공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어제요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요 이 도덕성을 대폭 강화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공천 부적격 기준에 그러니까 새로운 4대학 범죄가 이제 새롭게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그리고 마약 범죄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자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는요 4대 부적격 비리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사면 복권이 됐어도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조국 전 장관을 고려해서 도덕적 우위의 어떤 앞섬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어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대학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최근 제3지대 신당행을 일축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아니다.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메시지에 총선 불출마를 못 박은 건 아니라는 해석과 함께 유 전 의원의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살려서 이 수도권 지원 유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수도권 전략 공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도 그 당 지도부 관계자의 취재를 해보니까 유 전 의원에게 이 경기 남부 지역 총선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 투입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이 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이라 하면 경기도 오산에서 5선을 한 의원인데 여기에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유승민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제안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군요. 윤수영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채널A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운동권 의원과 각을 세워서 민생을 앞세울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과 맞붙으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일각의 거부감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이 그간 윤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 그거는 좀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라고 좀 묘하게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이 유승민 의원이 좀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당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승민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 직접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도울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활용법을 놓고 지금 현재 고심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지 이걸 두고 한창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산이 거론된 만큼 안민석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은요, 그 유 전 의원이 오산 그 투입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드디어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 유 전 의원과의 빅매치를 기대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정권에게 국민의 회초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윤 대통령께 당부를 드린다며 기왕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오산에 보내달라면서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의 출마도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활용법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총선 그 플랜을 하는 거 보면 역시 그 기획통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실감하거든요. 아하. 예를 든다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약간 거칠고 과정에 있어서 정치는 저게 아닌데라는 그런 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한강 벨트라든지 또 수원에서 공약 내놓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586 청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활용법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슬슬 지금 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명실상부한 친정부 쪽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또는 당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것은 써 유쾌하진 않지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수도권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좀 표현은 뭐하지만 일타쌍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 보수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조금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네. 지금 현 대표죠. 개혁신당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보수를 상당히 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오산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금 더 거예요. 높일 수 윤지호, 있는? 네. 장시호, 뭐 네. 거기다가 최순실 씨, 뭐 이런 걸로 그 무슨 독일에서 무슨 얼마를 뭐 하고 그런 막 그 생각지도 않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들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분기탱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의 대선 주자의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면서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 하는 자체가 자기한테 플러스고 자기는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미지 세탁에서는 유승민보다 한동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계산까지 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그 공천을 받는다면 네. 소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런 그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네. 나름대로 지금 이 대결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정치적 체급으로나 여러모로 일단 총선에서 소모될 인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강남 출마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전략공천 네.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오산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나쁠 게 없죠. 중도층을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중도층 견인해 내거나 수도권 승리를 좀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 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이게 현실화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비토감을 드러내고 있죠. 당원들도 내부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봤을 때 이 카드를 용인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져가지고요.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정호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쨌든 뭐 안민석 의원과 최서원 씨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뭐 일타 쌍피보다는 일석이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처럼 여야 공천 레이스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수원을 방문합니다. 수원에서 과연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루라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잠시 후인 오후 2시쯤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을 해서 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반도체 지원과 관련한 정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서 이제 한 위원장은요, 오후 4시쯤에 이 수원 장안구의 천청동 인근을 방문해서 이 국민택배 정책 배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약 발표에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공약은요, 이 철도 지하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수원을 포함해서 이 구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고, 또 한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를 했던 그 공약 방향성으로 거듭 강조해왔던 이 격차 해소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위원장이 방문할 지역은 철도가 중간을 가로지르면서 육교 하나 말고는 넘어갈 수단이 딱히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보도 육교를 걸으면서 철도 지하화 등과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택배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 배송에 나섰던 한 위원장 모습 보시고 오늘 어제 철도 지하와 관련해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철도가 도심을 지나게 되면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수영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이 정말 격전지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원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자 전국 선거구시 단위 최대 지역구로 총 5곳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5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면서 여당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 위원장으로선 수원 탈환이 중요하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 위원장이 신년을 맞아서 전국 순회에 나선 후에 첫 재방문 지역으로 수원을 고른 것에서도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한동훈 위원장 방문에 맞춰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이 교통 인프라 공약을 내걸고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일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공약 대결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저출생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도 겹치는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 철도 지하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을 검토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앞서서 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 등이요.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서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또 이 당내에서 관계자 발로 이 내일 예정대로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이 대표도 참석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요, 사실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갑자기 해버렸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이 정책 경쟁은 좋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또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청소원 그리고 관리원 건물 관리자 등과
오찬을 하기도 했는데 깜짝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 등과 함께 중앙당사 건물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여의도 한 식당에 초청해 1시간가량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최근 당사로 업무 공간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겸 식사를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대 당대표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 위원장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근무 중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직접 말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참석자의 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겨울용 패딩과 이 냉장고 등 낡은 집기 교체 등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법무부 장관 퇴임식 때도 한 위원장은 경비 미화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오찬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는 여사님들이니까 식사를 하면서 모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는데요. 이 앞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 고맙다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청사 미화원분들에게 방한 점퍼를 선물하는 등 챙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한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세요? 이 건물은 처음 왔어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운동권 프레임, 그러니까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운동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학술 대회에도 축사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학술 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방송이 끝나면 직접 취재를 하러 갑니다. 네. 네네. 오늘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이 서면 축사를 보냈는데요. 네. 한 위원장은 이 운동권 특권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주류가 되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 한 위원장이 민주당만 겨냥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한 위원장이 운동권을 잡을 게 아니라 물가를 잡고 이 경제를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 앞서 운동권 청산을 강조해왔던 한 위원장 목소리를 듣고 윤건영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표 킬러 공천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많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됩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민주화 운동 세력을 청산하자고 하시는데 소위 586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586은 청산 대상이고 국민의힘 586은 영입 대상인가요? 왜 그런지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민진 기자는 학술대회 오후 2시에 취재하러 가고 한동훈 위원장은 같은 시각 수원을 갑니다. 수원을 가는데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또 어떤 의미,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 수원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그 수원에 지금 출마하는
많은 예비 후보들과 함께 이제 그 천명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수원은 지금 그 반도체의 메카처럼 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본사 캠퍼스가 수원에 어마어마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원에서의 선거 전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수원 탈환에 굉장히 그 큰 공을 들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획력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수원을 직접 찾아가서 철도 지하 공약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를 포함한 그러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략공천도 거기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짚어주신 대로 5곳이나 의석수가 되고 민주당이 다 탈원을 한 지역이니까 맞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어쨌든 총선 전체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철도 지하화 등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으로 가는 지점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나중에 오후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중요한 재판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요. 이 서울중앙지법은요, 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요, 지난 2021년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당시 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여기에 이제 박모 씨가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예, 앞에서 잠깐 봬요.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자, 이런 정황들이 있지만 일단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수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살포를 지시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민희 기자. 네, 윤 의원 측은 앞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다며 돈봉투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요. 이 살포 지시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즉 돈봉투를 전달만 했을 뿐이지 자신이 주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20개 봉투에 담긴 금액은 각각 100만 원씩으로 총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과거 구속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윤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강내구 전 감사 역시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이 선거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룬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선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1심 선고이긴 합니다만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송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송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서 이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을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녹음 파일에는요, 강 전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지역 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준 사실을 이제 송 전 대표에게 보고를 하니까 송 전 대표가 약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좀 담겨 있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 녹취록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한편 손 전 대표는 또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약칭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고요. 이달 초 구속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내일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오늘 있을 선고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주제로 갈 텐데요.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 조선일보 단독인데요.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4일에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또 북한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상당수의 참가자가 이 현 정부의 한미 동맹 체제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윤미향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 현재 남북 간 긴장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의 발언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강연자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군사 동맹 체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입니다.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이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 이사장은 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지낸 인물인데요. 김 이장은 이날 토론에서 앞서 들은 발언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이사장의 발언 내내 국회 회의장에서는 별다른 제지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김 이사장의 발제가 끝나자 박수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라고 재규정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국회 공개석상에서
동조하는 발언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서 김광수 이사장은 어제 조선일보에 북한의 전쟁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로서 북한 입장에 내재적 접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여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요. 국가관을 뒤흔드는 친북 행위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저지르는 상황에 분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이력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반국가적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언급했지만 윤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주최 행사에 신고 없이 참석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해 9월이었었죠. 윤 의원은 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한 바 있었는데 이 행사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이제 발언이 나왔지만 네. 윤 의원이 이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고요. 이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논란 당시 윤 의원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제일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일본인과 제일동포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행사에 와서 재외 국민들을 위한 추도 메시지를 한 것도 처음이었고 왜 혼자 왔느냐, 그것도 무소속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동포님들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 거의 모든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조총련이 참여를 했고 그날 행사에서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오는. 자, 토론회 주최 논란 여러 가지로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윤미향 의원도 반박 메시지를 내놨겠죠? 네, 저희가 윤미향 의원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윤미향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토론회의 취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 이는 윤 의원이 가진 평소의 지론이고 곡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광수 이사장의 이 북한 전쟁과는 수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를 설명을 하려다가 그렇게 표현된 것 같다면서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이 다른 참가자가 북한에 대해서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 측면에서 남쪽은 경쟁이지만 북은 무상이라며 마치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윤 의원 측은 참석자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윤 의원은 동의하지 않고 전쟁 반대가 핵심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설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무슨 북한의 전쟁관이 정의의 전쟁관이다 뭐 이렇게 한 거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다만 이제 윤미향 의원이 토론회에 토론자들을 직접 뭐 섭외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발언이 아니고 본인 입장은 다르다고 해명한 만큼 이 논란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미향 의원은 개인의 김광수 대표의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주최해준 윤미향 의원에 향한 비판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